이삿짐 트럭이 새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저를 보며 어서 올라가시죠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0살은 더 늙은 것처럼 멍하니 서서 트럭 짐칸에 실린 32년 세간살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쥐어야 할 새 아파트 열쇠는 없었고 잔금을 치러야 할 통장은 꽁꽁 묶여 있었어요. 통장 안에 10억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푼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오후 햇살이 트럭 옆구리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그 빛 아래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58살이 되었어요. 32년을 한 직장에 다니다 지난해 가을에 퇴직한 그냥 평범한 가장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는 건 저와 같은 처지가 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마련하려 했던 집 한 채가 이사 당일 한나절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던 건 제 판단을 믿었던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막합니다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계실 거라 믿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6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고향은 충북 청주였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되자마자 짐 하나 들고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32년을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제조업 중견기업이었는데 입사할 때는 직원이 100명 남짓이었다가 제가 나올 무렵에는 400명이 넘는 회사가 되어 있었죠. 저도 그만큼 자랐고 회사도 그만큼 컸습니다.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시작했어요.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 남는 건 전부 통장에 넣었습니다. 여행 한번 변변히 못 가고 옷도 4년에 한두 벌씩 샀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던 건 그 돈이 쌓여가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아내를 만났어요. 둘 다 검소한 사람들이었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더욱 단단히 허리를 졸라맸습니다. 아들 재현이 중학교 다닐 때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카페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면 아내는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고요. 전세를 전전하며 15년을 살았습니다.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지금 살던 광진구까지 여러 번 이사를 다녔어요.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이 오르고 오르면 또 더 외진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어요. 그 즈음 통장을 들여다봤더니 전세보증금으로 묶인 돈과 예금을 합치면 제법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이 7억이었어요. 그 안에는 전세대출로 받은 1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모아둔 예금이 4억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합치면 총 11억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벌고 아끼고 버텨온 결과였어요. 아내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고요. 결론은 집을 사자는 것이었어요. 전세로 사는 한 언제까지나 불안하다는 걸 이미 우리 둘 다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동구를 눈여겨봤어요. 연식은 있지만 구조가 탄탄한 30평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호가가 10억이었습니다. 지하철도 가깝고 마트며 병원이며 생활 편의시설도 두루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10억짜리 집이면 우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가 빠듯하지 않을 거라고 계산이 나왔어요. 자금 설계를 꼼꼼히 했습니다. 전세대출 1억을 빼고 난 전세금 6억에 예금을 보태고 은행 대출 2억을 받으면 딱 10억이 맞아 떨어졌어요. 예금에서 남은 2억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비상금으로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출 2억의 이자, 부담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정년까지 더 벌 수 있고 아파트도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숫자를 맞춰볼수록 빈틈이 없었어요. 32년을 일한 사람이 마지막에 설계한 노후치고는 꽤 단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찾아간 건 지난해 늦가을이었어요.
매도인 측과 몇 번 조율이 있었지만 결국 10억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 제 이름 3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도장을 손에 쥐었을 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느꼈는지 살짝 제 팔을 건드렸어요. 그 손길 하나에 마음이 좀 잡혔습니다. 도장을 꾹 눌렀어요.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그 작은 도장 하나로 응축된 것 같았거든요. 계약금 1억을 이체하는 건 제가 직접 했어요. 금액칸에 숫자를 입력할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잠깐 멈췄어요. 이 버튼 하나가 32년. 치 저축에서 1억이 빠져나가는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쓸 때가 됐구나. 드디어 여기에 쓰이는구나 싶었거든요. 이체 완료 화면이 뜨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삿날은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살던 전셋집 계약 만료일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집주인도 흔쾌히 날짜를 맞춰줬습니다. 달력에 이삿날을 표시해두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날짜를 바라봤어요. 한 달이었습니다. 딱 한 달만 기다리면 3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집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 한 달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긴다는 설렘이 32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서던 날 아내와 둘이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특별한 것도 아닌 순두부찌개였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맛있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집 생기는 거다 하고 말했더니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얼마 후에 작은 목소리로 그러게요 했습니다. 그 2글자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았어요. 아내도 알고 있었고요. 우리 둘 다 더 말을 잇지 않았는데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에 새 아파트 앞을 한 번 더 들렀어요. 아직은 남의 집이지만 한 달 뒤면 우리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올려다보며 저 창 안에 커튼을 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베란다가 남향이네요 했어요. 겨울에 햇살이 잘 들어오겠다고요.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드는 우리 집 베란다. 32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새 집 도면을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소파는 거실 창 쪽에 놓아야 햇살이 등에 닿는다며 메모를 했습니다. 주방 서랍은 오른쪽이 편할 것 같다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5년을 넘게 전세를 전전했는데 드디어 내 집에 내 손으로 살림을 배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거든요. 저도 퇴근하고 나면 괜히 강동구 쪽 부동산 기사를 찾아보곤 했어요. 재건축 얘기가 오간다는 글도 있었고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가 오른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세 차익을 바라고 산 집은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 부부가 노후를 보낼 집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마음 한편으로 든든했습니다. 예순이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겠다는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삿짐 업체와 날짜를 조율하고 살림을 하나씩 포장하면서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줄이는 나날이었어요. 32년 살림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아들 재현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나오질 않나, 20년도 더 된 사진 앨범이 나오질 않나, 포장하다 말고 앉아서 한참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아내가 이거 버릴까요? 하면 저는 가져가자고 했고, 제가 이건 버려도 되지 않겠냐고 하면 아내는 두고 보자며 챙겼습니다. 결국 버린 게 별로 없었어요. 32년이 고스란히 박스 안에 담겼습니다. 은행 일도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전세 반환금 7억이 이삿날 오전에 제 계좌로 들어오도록 집주인과 날짜를 맞췄고 대출 2억은 당일 실행되도록 은행과도 미리 조율해뒀습니다. 잔금 9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구조였어요. 은행 담당자도 서류 검토 후 문제 없다고 했고 저도 몇 번을 더 확인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허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삿날 전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대출 서류는 잘 준비된 걸까? 전세 반환금은 정확히 들어오는 게 맞는 걸까? 괜히 이것저것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내도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새벽에 눈을 떠보니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새집 인테리어 사진을 보고 있었거든요. 자야죠 했더니 설레서 잠이 안 와요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50대 부부가 이사 전날 밤에 소풍 앞둔 아이들처럼 잠을 설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밤이 우리 부부한테 마지막으로 아무 걱정 없이 웃었던 밤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눈이 떠졌어요. 아내는 벌써 남은 짐 포장을 마저 하고 있었고 저는 창문을 열어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이사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전 8시에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어요. 기사님들이 능숙하게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32년 살림이 짐칸에 하나둘 실려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살림들이 다음에 놓일 곳은 내 집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전세집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며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수고했다. 여기서도 잘 살았다 하고요. 트럭이 먼저 출발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강동구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서 새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할 일 목록을 적고 있었어요. 창문에 블라인드 달기, 베란다에 화분 2개 사기, 거실 조명 바꾸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가슴이 간질거린다고 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로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됐구나. 32년을 달려온 끝에 드디어 다 됐구나 하고요. 강동구 진입로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그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될 거라 믿었어요. 그 믿음이 2시간도 채 안 돼서 완전히 무너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동구 새 아파트 앞에 이삿짐 트럭이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트럭 기사님이 짐을 내리기 전에 잔금 처리가 먼저 돼야 한다고 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 반환금 7억은 오전 중으로 제 계좌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고 대출 2억은 당일 실행 예정이었어요. 잔금 9억을 매도인 측에 넘기면 열쇠를 받고 그때부터 짐을 올리는 순서였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일정이었어요. 틀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트럭 옆에 세워두고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전세 반환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앱이 이상하게 느렸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이 느린가 보다 싶었어요. 다시 열었더니 화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잠깐이겠지 싶었는데 3번을 다시 시도해도 같은 상태였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대기 안내 멘트가 반복되는 동안 저는 아파트 입구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맑은 하늘이었어요. 드디어 상담원이 연결됐고 저는 앱이 안 열린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잠깐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돌아온 말이 저를 그 자리에 굳게 만들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지급 정지 상태라고 했어요. 지급 정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접수돼서 거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하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 제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라고 신고했다는 거였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관할 경찰서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만 이라고만 했어요. 다시 폰을 들고 이번엔 은행 영업점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영업점 직원이 계좌를 조회하더니 맞다고 했어요. 지급 정지 상태이고 입출금은 물론 대출 실행도 불가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대출 실행도 안 된다고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계좌 자체가 묶여 있어서 연결된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삿날 실행 예정이었던 대출 2억도 함께 막혀버린 거였어요. 그때 핸드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는데 내용이 섬뜩했어요. 오늘 오전에 제 계좌로 소액이 2번 입금됐다는 내역이었습니다. 100만 원과 10원, 2번에 걸쳐서요. 저는 그 입금 내역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계좌에 돈을 넣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신고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걸 통장 묵기라고 부른다더라고요. 피해자인 척 신고해서 상대방 계좌를 강제로 동결시키는 신종 범죄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트럭은 그대로 서 있었고 기사님들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아내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계좌가 묶였어. 잔금을 못 치를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 영업점으로 달려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시스템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접수된 신고라서 은행에서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를 통해 정식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하고 빠르면 보름에서 한 달, 서면 신고까지 접수됐다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보름이요? 한 달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오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오늘 이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직원은 딱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씩 했지만 그 말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창구 옆 의자에 앉아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폰을 들고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며 잔금 납부 기한을 조금만 늦춰줄 수 없냐고 했어요. 중개사가 잠깐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곧 매도인이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계약금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1억이요. 그 말이 귓속에서 쇠소리처럼 울렸어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지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점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 절차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장 안에 전세 반환금 7억이 들어와 있고 예금도 있다고 했어요. 그 돈이 다 제 돈인데 왜 꺼낼 수가 없냐고 했습니다. 지점장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조치를 취해드릴 권한이 없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통장 안에 돈이 있어요. 10억 가까운 돈이 통장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손 하나 댈 수가 없었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오늘 제 이름으로 된 집에 들어가야 하는 날인데 저는 그 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는데 단 한 푼도 못 꺼내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이사 당일 잔금을 치러야 하는 바로 그날 오전에요.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제 팔을 붙잡았어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아직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어요. 기사님이 멀리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2년을 모은 돈이 통장 안에 갇혀 있고 오늘 들어가야 할 집 앞에서 저는 빈손으로 서 있었어요. 그 순간의 막막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거든요. 은행 문을 나서서 아파트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삿짐 트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기사님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트럭 옆 그늘에 서서 멍한 눈으로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 베란다에 커튼을 달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건물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계좌 동결 소식보다 더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폰을 꺼내서 이것저것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계좌 지급 정지 해제 방법,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대처법, 통장 묶기 피해 사례, 그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 볼수록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경찰서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도 해제까지는 최소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잔금 기한은 오늘 오후까지였어요. 어디에도 오늘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텔레그램이었습니다. 모르는 아이디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계좌가 왜 묶였는지 알고 싶으면 답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제 계좌를 묶은 장본인이라는 걸요. 손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신고한 거냐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1,000만 원을 보내면 신고를 취소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돈을 보내는 즉시 경찰서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은행에도 연락해서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안에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신이 범죄자라는 걸 모르냐고 쏟아냈습니다. 상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냐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하게 제 급소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삿날을 노려서 계획적으로 계좌를 묶은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1,000만 원을 보내면 정말로 풀어줄까, 아니면 돈만 받고 잠수를 탈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두 갈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1억을 날리는 것과 1,000만 원을 잃는 것, 그 두 가지 앞에서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1억이에요. 32년을 모은 돈 중에서 계약금으로 넣은 1억이 오늘 오후에 증발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제 계좌가 통째로 묶여 있었으니 1,000만 원을 보낼 방법이 없었어요. 현금도 없었고 다른 통장도 이 계좌와 연결돼 있어서 함께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신용카드도 쓸 수가 없었어요. 아내 통장도 확인했지만 큰 금액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오랜 친구 민준이었어요. 대학 동기로 30년 넘게 연락하며 지낸 사이였습니다. 사업을 해서 형편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32년을 직장 다니며 한 번도 남한테 손 벌려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삿날 오전에 친구에게 급전을 빌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신고당해서 묶였고 오늘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 1억을 날리게 됐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 했어요. 저는 텔레그램으로 받은 계좌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줬습니다. 친구가 보내겠다고 했어요. 몇 분 뒤에 친구한테서 보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텔레그램으로 입금 확인을 요청했어요. 상대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십 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읽음 표시가 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고 취하는 언제 되냐고, 지금 처리 중이냐고 했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더니 이번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단된 거였어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풀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1,000만 원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가 어떻게 됐냐고 묻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 화면을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연락을 했어요. 속았다고, 돈이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괜찮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년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날리게 한 죄책감이 분노보다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도 미안함과 자책이 뒤엉켜서 숨이 막혔어요. 아내 통장에 남아있던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친구한테 먼저 갚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 손에 남은 현금의 전부였습니다. 200만 원이요. 통장에 10억이 묶인 채로 우리 부부 손에 쥔 돈은 200만 원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가 되고 있었습니다. 잔금 처리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계좌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사기범은 이미 잠적했고 은행도 경찰도 오늘 안에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삿짐 트럭 기사님이 슬쩍 다가와서 혹시 오늘 입주가 어렵게 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그럼 짐은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보관 창고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오늘 아침 이 짐들을 실을 때의 기분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내 집으로 가는 살림이다 싶었던 그 기분이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32년 살림은 내 집이 아닌 보관 창고로 향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었어요. 제 손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중개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매도인 측에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한다며 계약 불이행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한 쪽이 저였으니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1억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모은 돈에서 1억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는데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 측에 한 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범죄 피해를 당해서 계좌가 묶였다고, 경찰 수사 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중개사한테 답이 왔습니다. 매도인도 잔금 받아서 다른 집 계약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고 했어요. 거래라는 건 서로 사정이 있는 거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해는 되지만 억울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1억이 사라지는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삿짐 트럭 기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못하게 됐다고, 짐을 창고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기사님이 잠깐 침묵하더니 많이 당황하셨겠다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수십 년을 이삿짐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도 했어요. 위로가 되려고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트럭이 강동구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32년 살림이 담긴 박스들이 새 집 대신 창고로 향하는 걸 뒤따라가면서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른 척 했어요. 아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에 짐을 맡기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당장 오늘 밤 잘 곳이 없었습니다. 전셋집은 이미 비워서 열쇠를 돌려줬고 새 아파트는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모텔이나 여관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지금 손에 쥔 돈이 아내 통장에 남은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루하루 아껴 써야 했어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숙박비를 쓰는 건 무리였습니다. 아들 재현이한테 전화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손에 들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재현이는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고 강서구 전셋집에서 며느리 지연이와 둘이 맞벌이로 살고 있었거든요. 크지 않은 집에 갑자기 노부부가 들이닥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잠깐만 신세 좀 지자, 계좌만 풀리면 바로 나올 테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전화를 눌렀습니다. 재현이가 바로 받았어요. 사정을 설명했더니 당연히 오시라고 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아버지 어머니 계실 자리는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얼마나 미안했는지도요. 저녁 무렵에 재현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가 현관에서 반겨줬어요. 밥 차려놨다며 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상이 소박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반찬을 새로 만들어뒀더라고요. 며느리가 신경을 써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현이도 지연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 저도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했어요. 예전엔 넷이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날 밥상에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재현이 집 서재에 간이 침대를 하나 펼쳤어요. 아내와 제가 나란히 누울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눕겠다고 했어요. 제가 소파에 눕겠다고 하니 아내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하다가 결국 아내가 간이 침대를 쓰고 저는 바닥에 담요를 깔았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좁은 서재 천장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 건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이삿날이었어요. 오전엔 트럭이 왔고 강동구로 향했고 계좌가 묶였고 사기범한테 1,000만 원을 보냈고 계약금 1억이 날아갔고 짐은 창고로 갔습니다. 그 모든 일이 오늘 하루 안에 일어난 거였어요. 아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든 건지 아닌지 모르겠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눈을 감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삿날 아침이면 좋겠다고, 아직 강동구로 출발하기 전이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그건 바람일 뿐이었고 현실은 남의 집 서재 바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서야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재현이가 식탁 위에 식빵이랑 잼을 꺼내두고 나갔더라고요. 아내가 그걸 보고 그냥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식빵 한 조각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아내도 몇 번 씹다가 멈췄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전날 일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채로 아침을 맞이한 거였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오겠다고 아내한테 말하고 나섰어요. 아내는 알겠다고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딱히 뭘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의 집 소파에 앉아서 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경찰서에서는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의 피해 사례가 여러 접수돼 있다고 했어요. 담당 형사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해 줬는데 최근 들어 이삿날이나 잔금 치르는 날을 노려서 소액을 입금하고 계좌를 묶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도 했어요. 정교하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저 같은 사람이 당할 걸 계산하고 준비한 범죄라는 거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형사가 말을 아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 표정에서 기대를 낮추는 게 좋겠다는 뜻이 읽혔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들어갈 때보다 더 무거웠어요. 은행에서도 비슷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의제기 서류는 접수됐고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신고인 측에서 추가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걸리냐고 물었어요. 담당자가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경찰 수사 결과는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그쪽도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확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게 기다림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처리 기간이 14일에서 21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연체는 계속될 테고
신용등급은 계속 내려갈 거였어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손 뗄 수 없으니 전세대출 이자도 카드 대금도 공과금도 다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날아오는 연체 안내 문자를 볼 때마다 손가락이 굳는 것 같았어요. 피해자인 제가 연체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어이없다고 말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저녁에 재현이 내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재현이는 들어오자마자 오늘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짧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어요.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 먹자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4시 상에 앉았는데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재현이가 가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지연이도 숟가락을 들고 시선을 밥상에만 두었습니다. 다들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꺼내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이가 저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그 말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였어요. 저는 매일 경찰서와 은행을 오갔고 아내는 매일 남의 집 거실 소파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들었는데 낮 동안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다고 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손이 안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고 했어요. 평생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제 탓인 것 같아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이삿날 아침 일찍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아들 집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재현이 내외가 퇴근하고 돌아온 뒤 저는 서재에 들어와 있었어요.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쪽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저는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하며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낮게 속삭이는 며느리 목소리였는데 집이 고요해서인지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언제까지 계신데 우리도 맞벌이라 힘든데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 하는 말이었어요. 아들이 달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던 물소리도 멈췄어요. 아내도 들은 거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좁은 집에 일주일째 어른 둘이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탓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오래 맴돌았습니다.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다는 그 말이요. 평생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허리 졸라매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는데 갈 곳 없어진 늙은 부모가 짐덩이가 된 거였어요. 범죄 피해를 당한 거였는데 피해자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억울함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됐어요. 잠시 후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제 옆에 앉았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가자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디로든 가야 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이삿날 들고 나온 가방 몇 개가 전부였어요. 32년 살림은 이미 창고 안에 있었으니까요. 서재를 나오면서 간이 침대를 접어두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재현이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고맙다고, 신세 많이 졌다고, 이제 나간다고 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손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을 텐데 퇴근하고 돌아와서 빈 서재를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가슴이 아렸어요. 나쁜 자식 노릇을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미안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아들 집 근처 뒷골목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방을 보여줬는데 창문이 없었어요. 환기구 하나가 벽에 뚫려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방을 들여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고시원은 1인실이 기본이라 부부라도 방을 따로 써야 했거든요. 32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 방에 들어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관리인이 복도 끝 2방을 보여줬어요. 나란히 붙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나마 가까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초라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방 열쇠를 2개 받았어요. 관리인이 들어가셔도 된다며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아내한테 열쇠를 건넸어요. 아내가 열쇠를 받아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전혀 괜찮지 않게 들렸지만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도 제 방 문을 열었어요. 창문이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을 켰더니 하얀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짐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통장에 10억 가까운 돈이 묶여있는 사람이 월세 35만 원짜리 방에 앉아 있었어요. 복도 건너편 방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따로 있어야 했어요. 창문이 없으니 지금 밖이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고시원에서의 첫 아침은 형광등 불빛으로 시작됐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눈을 떠도 밖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어서 시간을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6시였어요. 잠을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는데 더 누워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니 무릎이 침대 끝에 닿았어요. 이게 당분간 제 아침이구나 싶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아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내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둘이 고시원 공용 세면대에서 나란히 손을 씻으면서 말없이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에 우리 2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후반의 부부가 고시원 세면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거울 속 제 눈을 봤습니다. 저도 아내 눈을 봤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아침을 먹으러 고시원 근처 김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통장에 남아있는 200만 원이 지금 우리 손에 쥔 현금의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고시원 2방 월세가 70만 원이었어요. 식비며 교통비며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갈 게 뻔했습니다. 2달을 넘기기 어려운 돈이었어요. 통장 안에는 10억 가까운 돈이 묶여 있는데 우리 손에 쥔 돈으로는 2달을 버티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도 경찰서를 갔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서 진행 상황을 물었어요. 형사는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 추적과 사기범이 돈을 받은 계좌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범인들이 여러 계좌를 거쳐 돈을 빼돌리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다시 물었어요. 형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범인을 잡더라도 이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어요. 1,000만 원은 사실상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은행도 다시 들렀습니다. 이의제기 처리 현황을 물었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아직 심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언제쯤 해제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세대출 연체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담당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체 기록은 계속 쌓이고 있고 그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계좌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대출 연체 불이익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였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어요.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연체자가 되냐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죄송하다는 말이 쌓여가는 연체 기록을 막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소비자보호부서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사가 성실하게 들어줬어요. 하지만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이라 금감원에서도 임의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경찰도, 은행도, 금감원도 다들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제 신용등급은 내려가고 연체 기록은 쌓이고 손에 쥔 돈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공짜가 아니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또 왔습니다. 전세대출 연체이자 안내 문자였어요. 이달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 위로 카드 대금 연체 안내 문자도 와 있었어요. 공과금 미납 안내 문자도 있었습니다. 문자함을 열면 온통 연체와 미납 안내 문자들이었어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의 핸드폰 문자함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것이 맞는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저한테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한테는 그나마 사정을 알렸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32년을 번듯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삿날 하루 만에 고시원 신세가 됐다는 걸 쉽게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한테 연락이 왔을 때도 잘 지낸다고 했어요. 이사 잘했냐고 묻는 친구한테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2차 반전은 그 즈음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도 되냐고 했어요. 다음 날 아들이 고시원 근처 카페로 나왔습니다. 아내와 저 둘 다 나갔어요. 아들이 커피를 시켜놓고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2달이 됐다고 했어요. 저와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뻐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기쁜 소식인 건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좁은 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도 알았어요. 우리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들 집 근처에 있는 것 자체가 며느리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잘 알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카페를 나와서 아내와 나란히 걸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쓸 수가 없고 아들 근처에도 있을 수 없고 손에 쥔 돈은 바닥을 향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은행도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우리 삶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이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걸까 하고요. 통장에 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꺼낼 수 없고 연체 불이익은 고스란히 내가 받고 갈 곳도 없어서 고시원 방 2칸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피해자의 삶이었어요. 범인은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고 있을 텐데 피해자인 저는 하루하루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조리함이 밤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를 짓눌렀어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오래된 등이었는지 가끔씩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눈을 감았어요. 강동구 아파트 베란다에 들어오던 남향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 햇살이요. 지금 아내는 복도 하나 건너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따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 거리가 참 멀게 느껴졌어요. 고시원에 들어온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계좌가 풀릴 거라고 믿었어요.
길어도 보름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계좌는 여전히 묶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은행 앱을 열어보는 거였는데 매일 같은 화면이 떴습니다. 거래가 제한된 계좌입니다. 라는 문구가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연체 문자는 날마다 쌓였습니다. 전세대출 연체 안내, 카드 대금 미납 안내, 공과금 미납 안내, 그런 문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아왔어요. 문자함을 열기가 두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은 사건이 터진 날부터 조금씩 내려가더니 한 달 사이에 몇 단계나 떨어졌어요. 평생 신용등급 걱정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내내 대출 한 번 연체한 적 없었고 카드값은 항상 기한 전에 납부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연체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이미 지쳐서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지내냐고 걱정이 돼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잘 지낸다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아직 5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아내 통장에서 500만 원을 먼저 갚았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계좌가 풀려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채무가 마음 한켠에서 매일 무겁게 눌렀어요. 30년 친구한테 빚을 진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거든요. 아내 통장 잔고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2방 월세에 하루 세끼 식비를 최대한 아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처음 들어올 때 200만 원이 있었으니 2달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밥을 한 끼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라면으로 때우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버텼습니다. 저녁만 근처 백반집에서 먹었어요. 그것도 둘이 하나를 시켜서 나눠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배부르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의제기 심사 결과를 안내해드린다고 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풀리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담당자의 말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신고인 측에서 서면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서 사안이 더 복잡해졌다고 했어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물었어요. 담당자가 그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고시원 방 벽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어요. 그 벽이 지금 제 상황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말이 돌아왔어요.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범인이 해외 서버를 경유한 흔적이 있어서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돈은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었습니다. 1,0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계약금 1억도 사기범에게 날린 1,000만 원도 다 사라진 거였습니다. 형사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길래 열었더니 아내가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삿날 포장하다가 가방 안에 넣어뒀던 거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 세 식구가 웃고 있었어요. 아들이 책가방을 메고 있었고 아내와 저는 양쪽에서 아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집이 없어도 행복했었는데 하고 아내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었거든요. 노후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봤어요. 강동구 아파트에서 살다가 60이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생활비를 받으며 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빠듯하지 않게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둘이서 조용히 살겠다는 거였어요. 그 계획을 위해 32년을 모았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창문도 없는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은커녕 내 집이 없었어요. 계약금 1억은 날아갔고 통장에 있는 돈은 꺼낼 수 없으며
신용등급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2년이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언제쯤 풀릴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괜찮을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32년을 버텨온 사람으로서 괜찮을 거라고 말해야 했지만 정말로 괜찮을 수 있을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오래된 등이라 가끔씩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빛 아래서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한테 피해 준 적 없고, 빚진 적 없고, 내 것만 지키며 살았어요. 그게 노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성실함만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단 하루 이삿날 오전 몇 시간 만에 32년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통장 묵기라는 범죄를 저는 그날 전까지 몰랐어요. 누군가 소액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허위 신고만 하면 상대방 계좌가 통째로 묶인다는 사실을요. 막을 방법도 없었고 미리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한테 왔어요. 계약금을 잃고 친구한테 빚을 지고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아들 집에서 쫓기듯 나와서 고시원 방에 앉게 됐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삿날이나 잔금 치르는 날처럼 큰돈이 오가는 날에는 아침부터 통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해요. 낯선 소액 입금이 들어와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즉시 입금 내역을 캡처하고 경찰과 은행에 즉시 신고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범죄자가 협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차고송금 반환 신청을 해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계좌는 아직 묶여 있습니다. 오늘도 은행 앱을 열어봤는데 같은 화면이었어요. 연체 문자는 오늘도 왔습니다. 민준이한테 갚아야 할 500만 원도 아직 남아있어요. 고시원 2방에서 아내와 저는 오늘도 각자 누워 있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지금 밖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형광등만 깜빡이고 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 베란다에 들어오던 남향 햇살이 가끔 생각납니다.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햇살이요. 겨울에도 볕이 잘 든다고 기뻐하던 아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그 햇살 대신 지금 저한테 있는 건 깜빡이는 형광등 하나입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버텨야죠. 언젠가는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계좌가 풀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믿음 하나로 오늘 밤도 형광등 불빛 아래 눈을 감습니다. 부디 여러분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모은 노후가 단 하루 만에 흔들리는 일이 여러분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